안녕하십니까. 인간시스템 디자인 공학 전공의 김여창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의 직접 원인이 여러분 전에 배웠는데 무엇이었죠? 네, 사람의 불안정한 행동과 물체의 불안정한 상태가 산업재해의 직접 원인입니다. 대부분의 산업재해를 보면은 우리가 물체의 불안정한 상태와 사람의 불안정한 행동이 겹쳤을 때 우리가 재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산업재해의 91%는 불안전 상태라는 요인을 포함하고요. 산업재해의 96%는 불안전 행위라는 요인을 포함합니다. 즉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사람의 불안정한 행동, 물체의 불안정한 상태,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이제 우리가 사고가 일어난다라고 보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시스템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요. 비행기, 원자력 시스템 이런 것들은 워낙 위험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 고장에 의해서 사고 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대부분의 사고들이 사람의 불안전 행위, 즉 인간의 실수, 휴먼 에러라고 하는 것을 포함한 이 불안전 행위 때문에 발생합니다. 여러분, 민항기에서 엔진의 고장으로 추락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엔진 고장으로 비행기가 추락하면 수백 명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에는 엔진이 4대가 있습니다. 하나가 고장나도 3대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개가 고장나도 상관이 없어요. 3대가 고장나면 엔진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착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엔진이 고장날 확률은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러면 4개가 동시에 고장날 확률은 10,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여전히 1년에 몇 대씩 떨어집니다. 추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 이유는 대부분이 운전자의 판단 미스에 의해서 우리가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악차로 속에서 운전자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무리한 행동을 하면서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원자력 시스템은 굉장히 위험한 시스템이죠. 만약에 부산 고리 원전에서 사고가 난다면 약 340만 명 정도가 피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큰 사고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전은 굉장히 안전한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5중 안전장치를 가져요. 하나가 고장나면 두 번째가 고장나면 3번째가, 5개가 동시에 고장나면 시스템이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기계적으로 확률적으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원자력 사고도 가끔 납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이러한 것들은 주로 사람의 불안전 행위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드림마일 사고도 그렇고요. 물론 후쿠시마는 불안전 행위와 쓰나미라고 하는 것들이 겹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계의 안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불안전 행동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불안전 행동의 정의를 보면 안전한 상태를 불안전한 상태로 바꿔놓는 행동, 또 재발생 조건을 완료시킬 우리가 있는 행동, 즉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안전 행동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불안전 행동이 중요하니까 불안전한 행동을 기계의 고장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물론 그러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나 안전관리의 기본적 사고는요, 물적 상태에 중점을 두고요, 불안전한 행동을 합리적인 배제의 시책이 병행되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계는
한 번 고장 나면 두 번 고장 안 나요. 고칠 때까지는 계속 또 고장이 안 나요. 근데 사람은 불안정한 행동을 하면 또 불안정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의 안전 조치는 아주 쉬워요. 사람의 불안정한 행동을 막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한 번도 자기는 1년 동안에 실수 한 번 안 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특성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조직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제 사람의 특성에 대한 얘기는 따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안정한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왜 사람들이 불안정한 행동을 하느냐? 첫 번째가 지식의 부족이에요. 모른다는 겁니다. 당신은 왜 고속도로를 시속 150km 달렸습니까? 라고 했더니 150km가 위험한지 몰랐어요. 이 정도는 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신 왜 안전모를 안 써서 머리에 쇠망치에 맞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일할 때 안전모 써야 되는 거 몰랐어요. 즉 몰라도 우리가 불안정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식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알고는 있어도 기능이 미숙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즉 핸들이 왼쪽으로 돌리면 차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추고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가는 걸 알아요. 그런데 위험한 순간에 브레이크를 못 밟아요. 왜? 기능이 미숙한 초보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은 있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주로 이 작업 경험이 적은 자에게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태도 불량. 즉 지식도 알고 있고요. 안전모를 써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안전모 쓰는 방법도 알아요. 그래도 안 써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안 써도 사고가 안 났는데 뭐 쓸 필요가 있었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즉 안전기준이 있더라도 또 자기가 지키지 않더라도 부상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태도와 마음가짐. 나는 괜찮아. 이러한 것들은 사고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안전태도는 그 집단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있는 훌륭한 기술자가 안전모를 잘 착용하면 그걸 따라서 하려고 해요. 그러나 어느 조직에 가면 아무도 안전모를 착용 안 해요. 자기 혼자 하려니까 이상해요. 그러면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집단의 힘, 조직 문화가 이 개개인의 안전태도에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간의 에러가 되겠습니다. 휴먼 에러라고 합니다. 일부 인간은 실수라고 하는데 인간의 실수는 손을 잘못 움직였다. 즉 책임이 작업자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인간의 실수보다는 휴먼 에러, 인간의 에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에러의 정의가 워낙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만 원인을 대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이스트라는 사람은 그 시스템으로부터 요구된 작업 결과로부터 차이. 시스템에서 이 정도는 요구했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에러라고 부릅니다. 핸들을 50cm 움직여야 되는데 20cm만 움직였어요.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못한 거죠. 그걸 우리가 에러라고 부릅니다. 이 에러에는 의식적으로 안 한 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네? 그 인간의 에러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시스템으로부터 요구된 작업 결과를 못했을 때 우리가 에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러를 왜 하느냐? 특이 요인, 상황 요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특이 원인이라고 하는 건 작업자 개인이 갖고 있는 요인이에요. 능력, 훈련 부족, 동기의 부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이 요인이라고 합니다.
초보자들이 뭐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우리가 능력이나 훈련이 부족하면 사고가 나요. 그런 것들은 작업자 원인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전면허 이런 걸 도입을 해서 그 사람의 능력과 훈련이 어느 정도 달성한 다음만 그걸 운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택하기도 합니다. 상황 요인은 환경에 관계되는 요인이에요. 인간공학적 배려 부족, 작업 환경 공간의 불비, 이러한 것들이 실수를 유발하게 됩니다. 너무 시끄러운 작업 환경, 그러면 신호를 우리가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에러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김씨 출발해 라고 했더니 5명이 막 운전을 해요. 다 김씨였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환경이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대책을 한번 보죠. 인간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대뇌 처리 용량도 한계가 있고요. 시각적인 특성도 있고요. 그래서 인간은 실수를 100%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간이 실수로 에러를 하면은 작업자의 어떤 자질상의 결함이나 태만이라고 보고 개인에게 책임을 씌우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좀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안전한 장비를 설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탁기가 있어요. 세탁기가 작동되는 도중에 뚜껑을 열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손이 빨려 들어가서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호기심 때문에 작동 중에 뚜껑을 열어보려고 하는 경향이 높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네가 했느냐? 그래서 그 개인한테 책임을 씌우기보다는 뚜껑을 열면 세탁기가 멈춰버리는 그러한 시스템 세탁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효율적인 대책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너 실수했으니까 네 잘못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관리 방법이고요. 사람이 좀 실수해도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수의 종류는요, 이렇게 생략해라, 오미선해라, 그 다음에 타임해라, 시간적으로 그걸 행하지 못한 해라, 순서를 바꾸내라, 시퀀스를 해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데 잘 못한 거예요. 그걸 커미션 에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수정해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간의 실수를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죠. 인간을 실수하는 분류 방법도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많이 쓰는 분류만 공부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휴먼 에러 책들을 하나 사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면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실수를 하고 에러를 하는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과 불완전한 행위에 대한 이론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됩니다. 한번 간단히 보죠. 현재의 산업 시스템들은요, 기계와 인간이 만나서 일을 해요. 주로 동력은 기계가 제공하고요. 동력은 기계가 제공하고 기계는 사람은 주로 조정, 컨트롤을 합니다. 자, 자동차와 인간이 만나서 일을 해요. 자동차는 동력을 제공하고 사람은 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걸 예를 들어 볼까요? 시속 120km 달리면 표시계, 속도계에 표시가 돼요. 그러면 뭐 100km. 그러면 인간은 눈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대뇌에서 판단을 합니다. 내가 속도를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근데 좀 늦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바쁜데. 그러면 대뇌에서 판단을 해요. 어떤 기억이라든지 여러 조건을 보고 판단. 내가 좀 늦다. 빨리 가자라고 하면 다리한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악셀레이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발에서 이제 확 누르게 되죠. 악셀레이터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조작 도구가 악셀레이터가 돼요. 그러면 어때요? 이 자동차는
속도를 빨리 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표시기에는 120km 나타나요. 그러면 눈에서 또 봐요. 속도가 120km네? 어떻게 할까? 빨리 갈까? 늦게 갈까? 좀 더 빨리 가자라고 하면 이제 다리한테 명령을 해야지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 이제 다리한테 명령하면 다리는 이제 악셀레이터를 밟고요. 차는 140으로 가요. 그러면 표시계가 속도계에 140. 그러면 눈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140이다 인식을 하면 판단을 하죠. 위험하다 이 정도는. 그러면 좀 속도를 줄이자. 라고 하면 이제 다리한테 명령을 하게 돼요. 그러면 다리는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라.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속도를 늦춰지게 되고, 이렇게 인간과 기계가 계속해서 협력하면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 불안정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뭐가 잘못되면 불안정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눈이 시각 정보가 잘못되면은 우리가 불안정한 행위를 하게 돼요. 140km 가고 있다고 표시가 나오는데 눈이 잘못 읽어서 착각해서 착시를 해서 120km 읽어요. 그러면 대뇌에서는 잘못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불안정한 행위가 돼요. 눈이 똑바로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판단을 할 때 속도 위반이 180km인데 그럼 170km 괜찮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대뇌가 뭐가 잘못돼도 우리가 불안정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리한테 명령이 너무 급하면요, 이 다리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급하면은 악셀레이터를 밟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인간이 이제 불안정한 행위를 하게 된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어떤 표시 장치를 잘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 설계를 잘해서 머리가 아주 단순하게 복잡하게 일을 하면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들 구구단은 잘 하는데요, 두 자릿수 곱하기는 잘 못해요. 그런 일을 시키면 계속해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과 불안정한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이론이라서 제가 설명을 하고요. 물론 다른 이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간은 이제 안전 심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안전 심리 때문에 사람이 불안정한 행동을 하게 되느냐? 레인이라는 학자가 인간의 비헤이비어, 행동은요, 그 사람의 퍼선, 개인의 어떤 특질과요, 그 다음에 인바이언먼트, 환경이요. 즉 어떤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특질과 환경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런데 사람이 잘못되거나 환경이 잘못되면 불안정한 행위에 대해서 사고를 낸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교육, 환경 정비, 이러면 불안정한 행동을 좀 줄일 수가 있다라고 처음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모델이 너무 광범위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극과 반응에 대한 얘기도 좀 하도록 하죠. 인간은 어떤 빨간 불빛을 보면요, 눈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빨간 불이네 라고 머리에서 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손한테 명령을 합니다. 전기 신호로. 빨간 불이면 스위치를 누르라. 그래서 불이 켜지면서 스위치를 누르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이걸 우리가 반응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각이 좀 빨라요. 0.17초. 시각은 약 0.2초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 신호를 줄 때는 시각이 좋을까요? 청각이 좋을까요? 청각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몸이 빨리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험 신호는 다 청각을 사용합니다. 자동차 운전하는데 아이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어때요? 빵빵 크랙스는 소리를 신호를 줍니다. 불빛으로 비켜라고 깜빡깜빡 불로 표시를 안 해요. 그 이유는 청각이 빨리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행동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우리 인간의 몸은 좌우대칭처럼 보여요. 눈도 두 개고, 콧구멍도 두 개고, 입도 좌우대칭이고, 몸도 팔도 두 개고, 다리도 두 개예요. 그러나 행동은 비대칭성이에요. 그래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있죠. 여러분들 정면에서 화살이 날라오면 왼쪽으로 피할까요? 오른쪽으로 피할까요? 물론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대다수가 왼쪽으로 피해요. 그 이유가 오른발을 축으로 해서 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비상탈출로를 왼쪽에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어떤 행동의 특징을 보고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불안정한 행동을 할 때 주의와 부주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주의는요, 의식작용이 있는 일체의 사물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라고 합니다. 저한테 주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뭐야? 저한테 정신을 집중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부주의하면 사고를 나고요, 주의를 하면 사고가 덜 납니다. 근데 주의는 특징이 있어요. 선택성이 있어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종류의 자극을 지각하거나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시에 너무 많은 일을 주면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구구단도 유기하고 암기도 유기하고 무거운 물건 들고서 움직이게 하고 자동차도 운전하게 하고 여러 가지 동시에 일을 시키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방향성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주의를 집중할 수가 있는데요,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은 집중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앉아 있죠. 그 이유는 뭐예요? 저를 봐야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변동성은요, 여러분들이 1시간 내내 주의를 집중할 수가 없어요. 주의는 리듬이 있어요. 집중했다가 집중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수업할 때 조금 딴 생각을 해도 어때요? 제가 너그럽게 봐줘요. 왜? 인간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작업자들한테 일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의를 못한 것을 우리가 부주의라고 불러요. 부주의가 발생하면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해요. 원인을 보면 외적과 내적 원인인데, 내적 원인은 작업자 개인한테 발생한 요인이고요, 외적 요인은 작업자 밖의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즉 내적 요인은 소질적인 결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시력이 안 좋다든지, 귀가 잘 안 들린다든지, 간질병을 갖고 있다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부주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것들은 상담을 통한 적성 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적 요인으로는요, 환경과 순서가 불량하면 우리가 이러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그러면 사람이 주의한지 주의하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어보면 되죠. 당신 주의를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딴 생각한다고 물어보면은 교수님 주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비행기 조종사가 어제 술을 먹고 밤을 샜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운전하려고 해요. 주의를 집중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나 그 사람도 자기 괜찮다 그래요. 왜요? 일을 안 하면 돈을 안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주의를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 뇌파라든가 심박수라든지 눈 깜빡거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주의를 집중하는지 집중하지 않는지 알 수가 있어요. 뇌파는 알파파 같은 것은 좀 편하게 지금 알파파가 나와요.
베타파는 정신을 집중하면 나오고요. 세타파는 의식이 둔감할 때 나와요. 실수를 일으키기가 쉬워요. 방추파 델타파는 잠을 자는 상태에서 우리가 수면 중에 나오는 파예요. 이러한 뇌파를 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을 집중하는지 집중하지 않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 상태에서, 즉 대규모 사고가 났을 때는 정상 상태에서 안 하던 행동을 사람들이 해요.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 뇌파를 측정하는 장치가 보이네요. 머리에 전극을 씌우면 각각의 머리 부위에 이 전기 신호가 잡혀요. 이 전기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뇌파를 측정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요즘 활용도가 높죠. 뭐 감성을 평가할 때, 내가 즐거웠을 때 어떤 뇌파냐, 슬플 때 어떤 뇌파냐, 뭐 이런 것들도 요즘 뇌파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전멸융합 주파수라고 하는 기계를 가지고도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는지 집중하지 않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손바닥 저항 측정 장치, 여러분들 거짓말 탐지기라고 하는 장치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심리 상태를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심장 박동수를 가지고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심박수 같은 것들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정신을 집중하면 그 맥박수가 뭐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면은 증가도 하고요. 또 정신을 집중하면 심박수 간격이 일정해져요. 이걸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적인 작업을 하는지, 즉 한마디로 여러분들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안전 행동의 배후 요인을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을 보죠. 불안전 행동을 왜 하느냐면 첫 번째가 망각이에요. 사람은 공부를 하고 기억을 해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안전교육을 10년 전에 한번 했다, 이제 괜찮다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꾸준히 안전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걱정거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불안전 행동의 배후 요인이 돼요. 가족이 아프다든지 인간관계가 나빠요. 그러면 계속 걱정을 해요. 그러면 불안전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험 감각. 어떤 사람은 위험 감각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히말라야 올라가는 것도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타도 위험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안전할까요? 중간쯤 되는 사람이야. 너무 위험하다고 느끼고 안 위험하면 안 위험하다. 평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름길 반응, 빨리 목적에 달성하는 걸 얘기하고요. 억측 판단, 착각, 이것이 배후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생리적인 요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생리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피로예요. 피로하면 사람이 에라를 잘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피로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있는데, 피로 원인은 일의 내용에 따라 틀려져요. 여러분 힘든 일을 하면 피로가 가중이 됩니다. 또 더운 데서 일하면 피로가 더 가중되죠. 환경 조건, 그 다음에 근로자의 적응 능력,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요. 대책은 뭐 다 알아요. 휴식과 휴면을 취하고요. 영양 섭취를 잘하고 목욕이나 가벼운 체조, 일을 좀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힘내는지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를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에너지 대사율이라고 합니다. 이걸 노동 강도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존과 위해서 필요한 대사량이 기초 대사량인데, 그걸 작업에 필요한 에너지량, 대사량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을 작업 시 소비한 에너지량,
안정시 소비한 에너지, 이건 휴식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걸 빼면 작업에만 필요한 대사량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에만 필요한 에너지량을 기초대사로 나누면은요, 0에서 2 정도는 사람이 일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좀 쉬운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2에서 4쯤 되면 좀 힘든 작업이에요. 휴식 시간을 좀 줘야 돼요. 4인 작업들은 휴식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가 일을 해서는 안 될 작업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에너지 대사율이나 그 위에도 노동 강도를 평가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간공학이나 다른 과목에서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성과 작업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한테 잘 맞는, 적성이 맞는 작업들은 사고와 에러를 잘 안 하게 돼요.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작업을 실수를, 에러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작업자는 이러한 부분에서 에러를 잘 저지르고요. 또 어떤 작업자들은 다른 작업에서 에러를 잘 저질러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작업자에 맞는 일을 할당하는 적정 배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도 간단하게 알아보죠. 인간관계 요인. 사람 사이의 관계가 나쁘면 실수를 잘해요. 왜? 저 사람하고 내가 사이가 나쁜데,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사이가 나쁘면 동료들이 위험한 거 잘 안 알려줘요. 그러다 보면 이 불안전 행동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설비적인 요인이요. 불안정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계가 작동 중에서 어떤 기름 같은 것을, 휘발유, 석유들을 넣을 수가 없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뚜껑을 열면은 기계가 딱 멈춰요. 이런 설비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불안정한 행동을 해도 다 막을 수가 있겠죠. 위험 구역에 들어가면 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장치들을 우리가 많이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적 요인도 있어요. 작업 방법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나쁜 자세면 사람들이 불안정 행동을 더 자주 하게 돼요. 작업 속도, 너무 빨라도 문제고요. 너무 늦으면 사람들이 자극을 못 받아요. 그냥 뻥하고 있는 일들도 실수를, 에러를 더 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 강도, 근로시간, 장시간 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로시간이 아주 길어요. 밤에 일하거나 이런 오랫동안 일하는 근로들은 사람들을 불안전 행동을 하게끔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작업 환경적 요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채, 조명, 소음, 온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작업 환경적 요인이에요. 이 색채는 빨간색이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위험, 뜨거움을 아마 뜻합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기계 색깔은 주로 파란, 초록색, 회색을 쓰는데 약간 차가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명, 여러분들 사무실 작업 기준은 약 300룩스 이상이 돼야 우리가 에러를 적게 할 수가 있고요. 소음은 우리가 작업장 기준은 90데시벨인데요. 회화를 방해하거나 사무실은 60데시벨 이하가 돼야 사람들이 능률도 오르고요. 불쾌감이 적게 됩니다. 온도는 너무 덥거나 추워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12도 정도 되면 손도 곱기 시작을 하고요. 더우면은 장시간 작업하는데 문제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적 원인인데요. 교육 훈련이 좀 부족하고 지도가 불충분하고 배치가 잘못되면 사람은 불안정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사람의 불안정한 행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산업재해의 직접 원인은 물체의 불안정한 상태와 사람의 불안정한 행위인데,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주로 사고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불안전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 불안전 행위를 막기는 참 어렵다. 그리고 불안전 행위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식, 기능, 태도, 휴먼 에러.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인적, 환경적 요인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서 작업장을 잘 설계를 하면 우리가 불안전 행동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요. 또 불안전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장치들을 도입을 하면 우리가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걸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